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요리가 취미인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일남 일녀를 두었고 두 아이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딸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애들이 20살이 넘도록 저는 권위적이고 괴팍한 아버지였어요. 자식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키운 건 아내였고요. 이혼 위기까지 한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뜻밖의 일로 저는 변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던 어린 시절의 저는 남다른 집안 분위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저를 낳아준 생모였지만 그분은 허드렛일만 하셨고 큰 어머니와 친할머니가 주로 저를 돌봐주셨죠.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둘, 남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어머니 대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남편은 모두 제 아버지 한 분이셨죠. 아버지는 농가 밭이 전부인 동네에서 유일하게 읍내로 출근하는 공무원이셨어요. 친할머니의 자랑거리이자 삶의 이유였죠. 큰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첫째 부인은 건넌 마을 약재상의 딸로 시집 올 때 귀한 걸 많이 해오셨다고 해요. 아이가 없어도 친정에서 철마다 보내오는 돈과 식량으로 큰 어머니는 당당하셨어요. 성격도 여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목소리도 컸어요. 배움이 있어 제 공부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러나 제가 작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친어머니는 반대였어요. 가난한 집의 장녀로 글자도 모르는 분이셨죠. 그러나 성품이 어질고 착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은 친어머니에게 더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낳고 밑으로 동생들도 둘이나 둔 데다 아버지의 애정도 친모한테 흐르니 큰 어머니의 질투와 괴롭힘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네, 저녁 준비 다 되면 들에 나간 민들레 좀 캐오게. 형님, 이 한겨울에 민들레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왜 없어? 언 땅이라도 파서 뿌리라도 캐와. 어머니 약해드리게. 형님, 내일 아침 해놓고 나가면 안 될까요? 곧 해도 질 거고 저녁도 차려야 하는데요. 대꾸 말고 다녀와. 큰어머니는 울상이 된 작은 어머니 앞에 커다란 소쿠리를 던지셨어요. 덜렁 빈 소쿠리만 들고 와봐. 생배를 골릴 테니. 그리고는 8살인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병수야, 들어가자. 춥다. 저녁 먹고 공부해야지. 큰어머니, 한겨울에 민들레가 어딨어요? 본 적 있어요? 없긴 왜 없어. 땅속에 숨어있지. 뿌리가. 저는 큰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갈래요. 저녁 안 먹을래요. 작은 어머니 따라갔다가 아버지랑 같이 올래요. 큰어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저를 살살 달래셨어요. 병수야, 저녁 먹고 엿 꺼내줄게. 참, 낮에 육아도 만들어놨다. 아랫목에서 저녁 먹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우리 도련님은. 안 먹어도 돼요. 작은 엄마, 같이 가요. 아니, 어딜 간다고 그래, 이 엄동설하네. 놔요, 이거 놔요. 작은 엄마, 같이 가요, 작은 엄마. 그때 할머니 방의 문이 열리더니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범 올 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냐? 병수, 너 이리 안 들어와? 어디 큰어머니 말씀을 거역해? 저는 울고불고 작은 엄마를 따라간다고 떼를 썼어요. 평소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어머니의 억센 힘에 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밥도 먹지 않고 육아도 내팽개치며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친모는 그날 밤 늦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엄마 오는 걸 보고 잔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어렸던 저는 결국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음날 새벽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잠결에도 불길한 기분이 들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빨리 나와봐요. 아이고, 이걸 어째. 놀란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 사람아, 아이, 눈을 떠봐. 아이, 이런 일이 아니에요. 얼른 방으로, 방으로. 내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어. 알았다고. 아이, 새벽부터 이게 무슨 호들갑이냐. 조용히 방에 눕히거다. 지가 길을 몰라, 집을 몰라. 미련하게 늦도록 싸다니다 그렇게 된 거지. 어머니는 밤새도록 상기슭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이 나간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기운을 차리셨지만 어쩐 일인지 기억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할머니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던 작은 엄마의 방에 저는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작은 엄마. 엄마? 누구세요? 저 아세요? 나야, 병수.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낯선 눈빛과 표정을 보고 전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혼자 보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보내지 말걸. 따라갈걸. 이러지 마세요. 왜 울어요? 엄마, 나 정말 몰라? 기억 안 나? 엄마가 그랬잖아. 나 갖고 흰 윤꿈 꾸었다고. 낳을 때 좋아서 울었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제가요? 제가 도련님을 낳았어요? 그분은 한동안 저를 보시더니 가만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에요? 잘생긴 도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왜 몰라? 저는 어머니를 와락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어느새 동생들도 따라 들어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들어와 역정을 내시며 우리를 엄마와 떼어 놓았어요. 이 녀석들아, 여기서 뭐하는 거요? 당장 나오지 못해. 저는 그 일로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작은 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겠다고 다짐도 했죠. 저는 그 뒤로 생각 많고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몸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배가 불러왔어요. 아이를 가진 것이었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할머니와 큰어머니에게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더는 구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어머님 묵묵히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다 해내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고 남동생까지 낳으셨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와락 안았죠.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나물 캤어. 냉이랑 달래랑. 안 그래도 병수 학교 파할 때 됐다 싶어서 천천히 걷고 있었지. 이리 줘요. 내가 들게. 됐어. 책가방도 무거울 텐데. 이리 주세요. 내가 들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기억을 잃었어도 자신이 아이들의 엄마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저와 동생들에게 늘 정답고 온화하셨어요. 어머니는 봄 동산에 핀 들꽃처럼 수수하게 예쁘셨죠. 모습만큼이나 마음씨도 참 고우셨어요. 제가 만점 받은 시험지 올수로 도배된 성적표를 내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고요. 친할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머리 닮아 공부를 잘한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또 큰어머니가 집안을 잘 돌본다며 가와 만사성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할머니 앞에서는 다 맞장구를 쳐도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할매 큰 며느리 기 안 죽이려고 발악을 한다. 너가 아니래. 심술보 큰 며느리 때문에 씨바지 며느리 정신병 얻은 걸 누가 몰라? 씨바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병수 친어미가 진짜 며느리고 큰 며느리가 쫓겨나야지. 아유, 입 조심해. 저 할매 들으면 난리 뒤집어져. 씨바지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 다른 집들처럼 엄마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분일까? 왜 우리 어머니는 그 고생을 하고
기어까지 잃어야 했을까? 답도 없는 생각을 하다 보면 괴로웠어요. 그럴 때마다 전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며 저는 읍내에 있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두고 집을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뒷마당에서 동생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며 방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무가 툭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앉아있는 방바닥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막내 병유리에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어요. 서둘러 밖에 나가보니 막내가 부러진 나뭇가지 옆에 누워있었어요. 병유라! 그때 저보다 앞서 큰어머니가 병유리 곁에 가시더군요. 그리고 동생을 번쩍 들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병유리는 비명을 지르듯 울었고 놀란 여동생들이 울고 불며 제게 달라붙었어요. 할머니는 외출 중이었고 어머니도 밭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간신히 여동생들을 달래놓고 안방으로 가려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니, 병유리가 다쳤어요. 다쳐? 어딜?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병유리 어디 있니? 아가! 아가! 어머니와 제가 안방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잠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문고리를 걸어 놓은 것이었어요. 형님, 병유리 많이 다쳤어요? 얼마나 다쳤어요? 의원에 데리고 가야죠. 됐네, 기다리게. 양의사한테 데리고 가야 할지 약초 바르고 탕약 먹일지는 어머님 보여드리고 내가 판단할 거네. 이 정신도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빠지게. 여기 병유리 옷이나 빨래를 해놓게. 아이고 아가. 어머니는 병유리에 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어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린 병유리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었어요. 머리 어디가 찢어졌는지 동여맨 무명천에는 피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큰 어머니를 밀치고 병유리에게 다가갔어요. 병유라, 정신 차려. 형, 아파. 너무 아파. 업을까? 형이 업을까? 그러나 병유리는 어디가 아픈지 몸에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저는 동네 아저씨들을 모셔왔어요. 그분들이 병유리를 수레에 실어 읍내 병원까지 데리고 갔고 저와 어머니는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일로 병유리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라야 하는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읍내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했지만 큰 차도가 없었어요. 어린 동생은 잘 때마다 등과 허리가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눈이 호수처럼 맑고 잘생겼던 병유리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아버지는 말을 잃으셨고 어머니는 병유리가 가여워 매일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읍내 자취방으로 떠나기 전 저는 동생과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형이 공부 열심히 해서 병 고쳐줄 테니까 마음 씩씩하게 먹어. 영아, 나 정말 고쳐줄 거야?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약도 뱉지 말고 그래야 해. 형아가 전화해서 물어볼 거야. 병유리 약 잘 먹어요? 하고. 알았어, 형. 빨리 와. 나 약 잘 먹을게. 저는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동생을 고쳐주겠다고요. 처음 해보는 객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독하게 공부해 결국에는 전교 1등을 했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때까지 병유리와 어머니가 잘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던 밤길 다리 밑으로 떨어져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그 뒤 할머니는 집에서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승에 간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 병유리의 척축병, 어머니의 정신병을 낫게 한다는 이유였죠. 저는 집에 가는 게 점점 싫어졌습니다. 방학이 되어도 자취방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누가 자취방에 찾아왔습니다. 병수 학생 집에 있나? 누구세요? 아이, 선생님. 우리 병유리를 진료해 주시고 서울병원에 소개장을 써주셨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봤다. 병유리 잘 지내냐? 요새는 통 진료 보러 오지도 않는구나. 병수도 많이 말랐네. 밥은 잘 먹냐?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고 꼭 넉 달 만이구나. 네, 선생님.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지. 지금은 괜찮아요. 지역 모임에서 교장 선생님 만나 얘기 들었다. 학교에서 내내 전교 1등이라고. 네,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요. 목표도 있고요. 목표? 사실은 저도 선생님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걱정부터 하면 안 되지.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야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솔직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면 방법은 생기는 법이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도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공부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 끝에 그분은 제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병유리를 보러 집에 갈 때 꼭 한번 같이 가자고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에도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비싼 과일, 보양식도 자주 사주시며 용기를 내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게 밥과 빨래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병수 학생, 새아버지 생긴다며? 잘된 일이지, 안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새아버지라뇨? 읍내 의사 선생님이 새아버지 된다지? 어머니의 재혼 소식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상대가 바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부인과 일찍 사별해 자식도 없이 혼자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당장 본가로 달려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재혼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죄라도 지은 듯 제 눈을 피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러세요? 반년도 안 됐어요. 당시 전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머니 처지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요. 시바지라는 소리 듣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험한 말도 들으려고 그래요? 아픈 병유리 버리고 어딜 가요 가길. 병유리를 버리다니. 그렇지 않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우리예요, 그 남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억지로 거둔 우리가 더 귀찮아요? 싫어요?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만 흘리셨어요. 듣고 있던 여동생이 저를 말렸습니다. 오빠 이러지 말고 들어가. 엄마한테 소리는 왜 질러? 희자 넌 비켜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빠야말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 기억 다 돌아왔어. 돌아왔다고. 뭐? 나도 몰랐어. 근데 다 기억난대. 엄마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대. 우리 다 데리고 간댔어. 나랑 희숙이도 오빠처럼 읍내에서 학교 다니고 불쌍한 병률이 의사 아빠 밑에서 병 고칠 거야. 우린 다 좋은데 오빠가 왜 그래?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저는 얼이 빠져버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들짐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치 않는 몸으로 걷는 병유리에게 크고 사나운 개가 무섭게 달려들었어요. 울고 계셨던 어머니가 바람같이 뛰어나가 동생을 감싸 안았어요. 제가 몽둥이를 들고 나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다리를 물린 채였습니다. 저와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힘을 합쳐 간신히 개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고, 이 집도 초상 치를 뻔했네. 아이, 집터가 안 좋은가?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이원? 굿은 무슨, 그놈의 굿 타령하다가 이 집 전 재산 다 날렸구만. 그때 전 알게 됐어요. 무당의 꼬임에 빠져 할머니와 큰어머니가 재산을 거의 날렸다는 것을요. 논밭 선상까지도 모조리 무속인의 손에 넘어간 뒤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재혼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절이 끝나기 전에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동생들과 읍내에 있는 2층 양옥집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사는 형편이 달라진 것은 가끔 마주치는 어머니나 동생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양장을 입은 어머니는 꼭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병유리는 번쩍거리는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하더군요. 길에서 만나도 제가 모르는 척 지나가자 한 번은 어머니가 절 붙잡았어요. 병수야, 어떻게 지내니? 집에 한번 와. 집이라니요? 누구 집이요?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막내 병유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 집 좋아. 우리 집에 와. 같이 살자. 응?
그 집에서 보내주는 것이라면 일절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방학이면 저는 할머니와 큰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노안으로 누워 계셨고 큰 어머니는 한숨뿐이었습니다. 나이 드니 서럽다며 제게 의지하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불편한 밥 한 끼 먹고 집을 나서기 일쑤였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절 찾아왔어요. 병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 가족이 모두 독일에 가게 생겼다. 뭐라고요? 어디요? 독일에 같이 가자고 온 거야. 병률이 수술도 시켜주고 동생들 간호사 공부도 시킬 참이다. 병수도 같이 가서 언어도 배우고 함께 새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 안 갑니다, 절대로요. 이제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없겠어. 어머니가 잠을 못 자. 병수 걱정해. 저 같은 거 걱정 마시고 미련 없이 떠나세요. 저한테 어머니는 큰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이건 평생 변함없어요. 그때 문 뒤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아 흐느끼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잘 됐네요. 가서 아예 오지 마세요. 저 같은 건 없는 셈 치고 사시란 말이에요. 병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제 바지를 붙잡고 애원하셨어요. 너 혼자 두고 어떻게 가라고? 같이 가자, 병수야. 거기가 어디라고 널 두고 가란 말이야. 애미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없이 못 산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반년도 안 돼. 새 남편 맞으신 분이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전 큰어머니 아들입니다. 가세요. 다신 찾지 마시고. 오열하는 어머니를 의사 선생님이 부축해서 나가더군요. 저는 그런 두 분의 뒷모습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야속한 마음과 함께 평생 마음에 새길 참이었어요. 어머니가 믿고 또 미웠습니다. 제게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어머니에게 저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곧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절망과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억만리 타국으로 떠날 가족들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못된 행동과 말들을 용서해달라고 할까 싶다가도 쓸데없는 자존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병유리와 동생들도 찾아와 저를 설득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울면서 돌아가는 동생들의 등 뒤에서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곧 가족들은 독일로 떠났고 저는 그날 밤 텅 빈 병원과 살림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곳이었지만 가족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유리, 그리고 희자와 희숙이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치게 그립고 외로운 마음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병유라.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괴로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취방에서 나와 저는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수집, 막내 아들 가정교사로 돈을 벌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은 제 사정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곳에서 고등학교 2년을 보내고 3학년 때는 그 집을 나와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의사 대신 회계사로 전공을 틀었어요. 군대 다녀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마쳤고 졸업도 전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 돌아가셨고 상견례 결혼식 모두 큰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셨어요. 독일로 떠난 가족들의 연락은 점차 뜸해져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아예 끊어져 있었어요. 씁쓸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 쪽에서 연락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란 아내는 참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만난 운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신혼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대학, 취직, 결혼까지 숨 가쁘게 해치우고 나니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술에 빠졌고 주사도 심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은 아내는 그래도 저와 살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도 낳았습니다. 옆에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랑을 밀어냈어요. 아이들에게도 저는 자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나쁜 마법이라도 걸린 듯 아내만 보면 화를 냈고 아이들이 다가오면 무안을 주고 혼을 냈습니다. 결국 잘 웃던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커가며 저를 피하더군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사 일이 끝나면 술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함께 술 마시던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렸어요.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 아빠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다 큰 아이들에게 부모는 아내 한 사람이었고 저는 없으니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는커녕 옳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참았다. 너도 나나. 나 할 만큼 한 거 당신도 알지? 이제 그만 끝나자. 지긋지긋해. 애들도 빨리 헤어지래, 당신이랑. 그래, 헤어지자.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다 내주고 알몸으로 집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사는 게 다 지긋지긋했어요.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네, 제가 최병수 맞는데요. 네? 누구시라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대며 자신은 그 사람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관심 없다는 투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분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습니까? 그렇네. 지난달에 세상을 떴어. 그리고 자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만나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시간 되시면 나가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한 건 별 뜻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에게도 어떤 관심이 없었죠. 그저 하루빨리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어요. 회사 앞 공중전화에 있네. 나와주게. 이 회색 중절모를 쓴 사람이 나일세. 저는 책상 정리를 다 해놓고 느긋하게 회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색 중절모를 쓴 긴 코트를 걸친 중후한 어르신이 서 계시더군요. 그분과 근처 다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마음이 느긋해질 것 같나 조급해질 것 같나? 모르죠. 난 후자일세. 이 흐르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겠네. 하세요. 저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그저 나이 든 사람의 흔한 하소연이겠지 싶었습니다. 자네 동생, 병유리의 친부는 자네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재혼한 의사 양반이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제정신이십니까? 정신 멀쩡하네. 끝까지 듣게.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찾아왔네.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 어떻게 믿습니까? 믿고 말고는 자네에게 달렸지. 당신 생모랑 결혼한 의사는 내 대학 동기라네. 그 일이 있던 겨울 난 그 친구의 집에 잠시 머물렀지. 밤중에 왕진을 갔던 그 친구가 한 여인을 업고 들어왔어. 이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더군. 그리고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네 모친은 내 친구의 첫사랑이었네. 서로 좋아했지. 그러나 자네 모친이 갑자기 건너온 마을로 시집을 가버리는 바람에 내 친구는 억지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어. 곧 사별했고 혼자 오래 지낼 때였어. 자네 모친을 얻고 데려온 그날 밤 친구 놈은 자네 모친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죄를 지은 거지. 정신이 든 모친은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고 친구 몰래 집을 나갔어. 그날 밤 친구는 많이 괴로워했네. 그리고 자네 모친이 기억을 잃은 것, 아이를 가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 병유리가 다쳐 병원에 오면서 이 모든 걸 알게 되었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이 병유리가 의사 선생님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을 거야. 이 그날 밤의 일들을 싸그리 잊고 있었어. 병유리가 다쳐 병원에 왔을 때 자네 모친은 내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했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비극이지. 그러다 기억이 돌아왔고 병유리가 자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테지. 거짓을 품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자네 어머니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고 그 충격으로 자네 부친은 술을 먹고 실족사를 한 것 같아.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빙빙 돌아 저는 눈을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내 이야기 끝까지 들을 수 있겠나? 해주십시오. 끝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그 지경에 무당에게 속아 집안은 거덜났지. 병유리는 해가 갈수록 병세가 심해지고 자네와 동생들 공부도 못 시키게 생긴 거야. 그 지경이 된 걸 알고 내 친구가 자네 모친을 찾아갔어. 잘못했다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손을 내밀었네. 자네와 동생들까지 책임지겠다고 몇 날 며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나 봐. 결국 자네 모친이 결단을 내린 걸세. 내 친구에게 가기로. 충격에 빠진 전 어르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비밀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친구 장례식자 독일에 갔었네. 나도 그럴 마음이었었는데 자네 모치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소식은 들었나? 완전히 아이가 되었어. 치매로 기억을 다 잊었는데 자네 이름만 기억해. 병수만 찾고 있네. 큰아들이 무거운 냉이 바구니 들어줬다고. 학교에서 1등만 한다고 자랑이 대단하시네. 자네 이야기 끝에는 꼭 눈물을 보이시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없겠나? 내가 다 한이 되어 그러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회사에 깨끗이 비운 책상 앞에 앉아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을 위해 함께 법원을 가기로 한 것을 미루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러 독일에 다녀오겠다 말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더군요. 단 한 번도 독일에 있는 가족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큰어머니는 5년 전 쓸쓸하게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일로 떠났고 30년 만에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로 휠체어에 앉은 채 두 팔을 벌려 저를 반기셨어요. 살구색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모습이 꼭 저 중학교 때 봄동산에서 나물 캐던 모습 같았습니다. 병수야, 이리 온. 내 아들 병수야. 학교 파했어?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다 바보였다고 그렇게 아이처럼 울었어요. 어머니는 다가와 괜찮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어머니의 무릎에 이마를 대고 저는 원없이 울었어요. 어머니는 우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주름진 눈가는 젖어 있는데 이가 빠진 입으로는 울고 계셨습니다. 병수야, 우리 도련님,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먼 데까지 엄마를 만나러 왔어. 기특해라. 곁에 있던 동생 희숙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 기억나? 여기 어딘지 알아? 나 누구야? 아줌마는 누구슈? 엄마, 병수 오빠만 기억하고 정말 이러기야? 병수야, 병수야. 네, 어머니.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자. 우리 착한 병수, 잘생긴 내 아들. 예, 그럴게요. 어머니, 우리 함께 살아요, 어머니. 못난 아들의 뺨을 어머니는 연신 어루만지셨어요. 언 땅이 녹듯 꽝꽝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들 곁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두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어 있었고 외국인 남편과 가정도 꾸렸더군요. 병유리는 혼자 살면서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화실에는 온통 고향 풍경이 그려진 캠퍼스가 가득했어요. 그림 가운데는 저를 그린 작품도 있었습니다. 까까머리 중학생인 제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병유리가 기억하는 저의 모습이 이랬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형, 많이 보고 싶었어. 힘들었지? 혼자. 이제라도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유라, 미안하다. 형이 형 노릇을 못했어. 그땐 형도 어렸잖아. 이해해, 전부.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어느새 귀국할 날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화해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나버린 아까운 시간들 되돌릴 수 없겠지만 꼭 사죄를 하고 싶었습니다. 용서까지 바라진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 혹독하게 벌을 주느라 가족까지 희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어요. 불쾌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들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독일에서 어머니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마친 후 아내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나간 세월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아이들 앞에서 또 엉엉 울었습니다. 제 모습에 가족들은 크게 놀라더군요. 껍데기만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껏 제 곁에 있어준 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앞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꼭 한 달 후 가족들이 제가 사는 고시원 앞으로 찾아왔어요. 갈비집에서 불판 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앞에 두고 저는 가족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했어요. 달라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딸애가 그러더군요. 아빠, 꼭 아기 같아. 계속 울어, 아기처럼. 맞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간 나와 우는 아이처럼 저는 어쩌면 더 크게 많이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처럼 행세하고 다녔지만 마음은 자라지 않은 아이로 살아왔으니까요. 꼭 1년 후 저는 가족과 함께 다시 독일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굴곡진 세월 다 살아내셨으니 이제는 편안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자신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생의 큰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쓸려 다니던 지난 날을 이제는 담담히 들여봅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남은 시간 가족들과 사랑하며 잘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